세종학당, 서울대, 연세대, 한국어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대만 교육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밝혀진 놀라운 실체? 지금부터 절대 멈출 수 없는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교육부에서 20년간 일해온 장학관 천혜이밍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영어 교육 정책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대만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영어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해왔어요. 우리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도 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동료들도 제 말에 깊이 공감하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출근길엔 운전하면서 영어 뉴스를 들었고 점심시간엔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영어 공부를 했죠. 퇴근 후에는 딸과 함께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딸에게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시켰습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서재에 앉아 셰익스피어와 디킨스의 작품들을 읽으며 영어권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곤 했죠. 교육 강연에서도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21세기는 영어의 시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한시도 영어와 동떨어져서 살 수 없었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딸 시아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케이팝에 빠져 살더니 한국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게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화장도 옷차림도 점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영어로 된 드라마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한국 드라마만 보려고 했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빠, 영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과학적인 글이에요. 아빠도 배워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언젠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신념이 서려 있었고 마치 이상한 종교에라도 빠진 것처럼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졌지만 전 한류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우리 딸 시아오뿐의 일이 아니었어요.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몇몇 고등학교에서 제2외 국어로 채택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죠. 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만드는 학교들이 늘어났고요. 교육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예산 편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죠. 전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 교육 예산을 언급하면 저는 즉시 손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죠. 아이돌 음악과 드라마에 빠진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관심사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교육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죠. 영어와 중국어만 제대로 익히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의 브로셔가 가득했고 딸아이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행복해졌어요. 그 누구도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제 딸 시아오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죠. 그 아이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을 때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고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왜 서울대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오는 제 침묵을 기다려주듯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울대라니, 한국어 교육과라니, 너는 왜 그런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니?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건 지금의 교육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교육 철학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딸아이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죠. 딸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의 책상을 지나가다 문득 시선이 멈췄어요. 토픽 수험서와 서울대 유학 가이드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빽빽하게 적힌 한국어 공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아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교육부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거웠습니다. 장관님이 들어오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긴급 정책 검토 회의가 시작되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에는 2030 이중언어 국가 로드맵이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영어 외에 제2공용어 도입을 검토 중인데 유력 후보로 한국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보시죠.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딸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실무진이 준비한 통계 자료가 화면에 띄어졌을 때 회의실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현재 대만 고등학교의 74%에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더군요. 이어서 나타난 그래프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토픽 응시자 수가 대만에서만 1406명을 돌파했고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제가 믿어왔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폭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고 검색창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자료들과 통계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했고 한국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길 저는 처음으로 서점에 들러 한국어 관련 서적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있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TV에서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2023년 기준 토픽 글로벌 응시자 수가 42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이 전환되며 서울대 유학생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는 한국어가 AI와 반도체 시대의 필수 언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석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어 구사자가 반도체와 의료, IT 분야에서 35%의 연봉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통계였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화면을 응시했고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주말 오후 딸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고 미리 알려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활기차게 느껴졌죠. 호기심이 생겨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살짝 거실을 들여다보니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하고 있었더군요. 나 이번에 서울대 국제캠프에 지원했어. 한 학생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노리고 있는데 토픽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다른 친구가 대답했죠. 토픽 6급이 목표야. 그래야 연봉이 20%는 올라간다던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조용히 문을 닫고 서재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이토록 열정적인지 곰곰이 되짚어봤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열정은 제가 젊었을 때 영어를 공부하며 느꼈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딸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한국 유학에 열정적인지 물었더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에요. 기술과 교육의 선진국이 되었고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네트워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오는 이미 저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 나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아오의 인생이니 시아오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든 틀에 다음 세대를 가두려 하는 건 옳지 않잖아. 아내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는 딸이 서울대 캠퍼스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육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국어 교육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회의가 열렸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만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고위 간부들이 즉시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어와 영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류는 잠깐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며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이어졌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학으로의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어 구사자의 연봉 프리미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젊은 실무진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제게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지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장학관님, 잘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지지합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제가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반대 의견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교육 철학과 새롭게 깨닫게 된 현실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앉았더니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아빠, 저는 이미 지원서를 냈어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아빠는 늘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한국어예요. 그 순간 제가 딸에게 가르쳤던 가치관을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서재로 가서 며칠 전 사두었던 한글 입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낯선 문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5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는 처음 보는 것이었죠. 기억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글 공부에 빠져들었고 어느새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익히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책을 덮었는데 머릿속에는 한글 잠오음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배운 한글을 되새기며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시아오가 느꼈을 설렘과 기대감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교육부 차원의 한국교육시찰단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로 쓰인 수많은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간단한 한글 지식만으로 몇몇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첫 일정은 연세대 한국어교육원 방문이었는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피부색과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 중이었고 그 진지한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인인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특히 존댓말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 글로벌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대만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둘째 날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한글 창제 원리 전시관 방문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한글 창제 과정의 영상이 저를 압도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다는 이야기, 소리의 원리와 우주의 이치를 담아 만든 과학적 문자라는 설명을 들으며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를 담았다는 부분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철학과 가치를 담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한 기술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저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오늘 본 것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죠. 시아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아빠도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받아 기초 회화를 연습했고 내일 있을 세종학당 방문을 기대하며 잠들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세종학당을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82개국에 234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어가 이미 글로벌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했죠. 학당 관계자는 매년 수강생이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놀랍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참관 시간에는 실제 수업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죠. 한 학생이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하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교육부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죠. 그들은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가 아닌 문화와 기술, 그리고 미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견학했는데 한국어 능력이 채용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제2외국어 확대 정책, 한국어 우선 검토안.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를 날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작성 중인 정책 초안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대만 토픽 응시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 고등학교 74%에서 이미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2030년까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 프로그램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무, 한국어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았죠. 대만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정책 초안을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보수적인 간부들의 반대가 거셌죠. 하지만 젊은 실무진들과 일부 개혁적인 관료들이 제 의견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필요한 변화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확대회의에서 장관님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죠. 저는 그 팀의 일원으로 지명되었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더군요. 아빠가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 교사 수급 문제, 기존 영어 교육과의 균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씩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국의 세종학당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현지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특히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반도체, 전자, 의료기기 분야의 대만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국어 구사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런 현실적인 근거들이 쌓이자 반대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해주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죠. 식사를 하며 아내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고 자막 없이도 몇몇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 한국어 교육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죠. 몇몇 주요 도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고 대학 입시에도 한국어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죠. 주말에는 딸과 함께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은퇴한 노 교수님이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며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언어 학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실력이 늘어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딸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이제 한국어는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특별한 끈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청년의 37%가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한국어 구사자의 평균 연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의 이중언어 국가 전략에 한국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죠.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곧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설적인 질문들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한 학부모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는데 자신의 딸이 서울대 법대 준비 중이며 이런 정책이 추진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공청회 내용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졌고 한국어 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죠. 공청회 이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여러 지방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민간 교육기관들도 앞다투어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죠. 특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어 능력을 승진 요건에 포함시키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학들도 한국학과나 한국어문학과를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 협정을 확대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30분씩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실력이 늘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죠. 특히 한국어 특유의 감정 표현들을 배우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섬세하고 풍부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쓴 한국어 에세이를 읽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와 꿈에 대해 쓴 글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딸이 얼마나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부모로서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늦게나마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딸이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과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환호했죠. 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옳았어.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 음식을 주문했고 한국식으로 축하하자고 제안했죠.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한국어로 건배를 했고 딸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대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죠.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곧 떠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알기에 기쁘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저는 매일 새벽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나 다라마바사. 이렇게 한글을 읽으며 하루를 여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음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간단한 한국 뉴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는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담은 이 단어에 깊은 울림을 받았죠.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는 언어라고 말이죠. 기술과 문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융합된 이 언어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의 제 역할도 이제는 분명해졌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국제교육 포럼에 참석했을 때 여러 나라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어 교육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했어요. 대만의 사례를 발표하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대의 언어가 되었고 우리는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